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함 대량 건조에 대하여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무기 언론들이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함 건조 기술에 관해 이상한 트집을 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언론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한국이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형 전투함이라는 논리였는데요. 왜 그들은 이렇게나 한국 해군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까요?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한국 해군이 더욱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든 회방을 놓고 건조를 방해하려는 한국형 전투함은 최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한 배수량 10,000톤급 전투함 KDDX 스텔스 전투함과 함께 건조될 KDX-3 광개토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은 2000년대 최신 이지스함으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네 번째 함정이자 첫 번째 성능계 량함인데요. 만재 톤수라는 거대한 크기는 변화가 없으나 국내 기술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지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며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이지스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며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과 함대공 유도탄으로 듬뿍 무장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게 성능이 개량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칭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은 등장하자마자 구식이 될 구형 함정에 불과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설계한 지 20년이나 지난 배를 도입하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건조될 중국, 일본의 최신함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처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요.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이어받아 이와 유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 무기를 전혀 모르는 처사이며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주장인데요. 현재 세종대왕급보다 강하다는 중국과 일본의 차세대 함정들은 실전에 배치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 역시 무턱대고 최신 설계를 적용한 신형 전투함을 뽑았지만 잦은 오류로 양산도 못하고 기존 함정과 같은 설계의 군함으로 다시 건조를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군함을 만들 때 고려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무턱대고 첨단이라는 명목 아래 최신 무기만 고집하면 오히려 국방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내 한 언론 보도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해군은 그저 20년 된 구형함을 개량하는 것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아냥거리는 중국과 일본의 주장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한국 해군이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KDX-3 광개토함이 얼마나 강력한 군함인지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KDX 구축함의 개량형인 광개토 구축함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에서 기공식은 선박 건조용을 강제를 절단하는 착공식에 이어 강제를 이어붙여 만든 첫 번째 블록을 선박 건조가 진행될 도크에 올려두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 이후에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므로 함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 이후 KDX 광개토 구축함의 함이 진수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인데요. 당연히 이제 와서 배의 설계를 바꾸거나 탑재할 장비를 바꾸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아닌 구형 논란으로 사업 이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이 논란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군사 매니아들 사이에서 불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KDX-3 광개토함의 설계가 너무 구식이라 전력화와 동시에 노후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번 함정의 성능 스펙입니다. 사양이 업그레이드 전에 원본인 KDX-3 광개토함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들 역시 KDX-3 광개토함의 경화 7,600톤 만재 1만 톤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SLQ-200 체계를 탑재한 당대의 최고의 이지스함이라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레이더 체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근거로 지목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것은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부터 요격까지 이지스 전투 체계의 핵심 체계로 세계 최초의 이지스함과 후속함인 미국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고출력 저주파 주파수를 사용하며
450km가 넘는 탐지 거리를 가지며 최대 900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24개의 목표와 교전할 수 있는 4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로 이지스 체계를 구성했는데요. 2011년 진수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마이클 머핀까지 이 레이더를 달고 건조됐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입니다. 즉 2007년 세종대왕급의 함이 건조될 무렵까지는 정말 좋은 레이더가 맞았던 것이죠. 하지만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스파일-D는 구형이 됐습니다. 차세대 레이더인 스파일 이지스 레이더가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올해 개발에 성공을 한 지러갈륨 소자 기반 레이더를 채택해 갈륨 비소를 사용하는 이전 세대 A사 레이더에 비해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RCS 0.001급의 스텔스기를 330km 밖에서 식별할 수 있게끔 진화한 뒤 KDX의 미래 개량 방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미 해군 역시 두 번째 세대 레이더를 알레이버크급 적용해 전력화 중이며 일본 역시 미국을 뒤쫓아 SPH 레이더를 탑재한 차세대 이지스함의 건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형 추진 체계 등을 도입할 것이라 KDX-3 광개토함 바치의 마지막 함이 2028년에 전력화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일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국내 비판이 그렇게 들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KDX-3 광개토함의 건조 목적과 미사일 무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KDX-3 광개토함을 건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KL-3급의 함대공 미사일을 장비할 경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는 이지스 능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메인이 되는 이지스 레이더 외의 모든 체계가 국산화를 통해 크게 개량됐습니다. 3차원 레이더 가에라이즈 넥스1에서 제작한 신형 피스 레이더로 개량됐으며 소나돔이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 소나돔의 고성능의 국산 소나돔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세종대왕급 함정의 선체 고정 소화와 운용 방식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핵심이 되는 무장 역시 수는 줄이면서 전투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총 128대에 달하던 수직발사관을 88대로 축소하는 대신 40세를 국산 수직발사관으로 대체했으며 그중 24세기 차세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대형 수직 발사관 KVLS-2입니다. 이를 통해 함정의 타격력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는 현대의 유도함 탑재 군함들이 과거의 전함들처럼 양보다 질을 택했던 것과 유사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군함들은 더 많은 포와 더 큰 포를 탑재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더 큰 포를 탑재한 거함거포가 채택됐는데요. 사거리가 더 길고 위력이 강한 포 하나가 부포 수십 개의 문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군함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거리 아음속 미사일 수십 발보다 빠르고 강력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서너 발이 적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KDX-3 광개토함 바치에 국산 초음속 대한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가 탑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합리적인 개량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설계를 최대한 채용해 한 척당 건조 비용 상승을 크게 억제했습니다. KDX-3 광개토함 바치 세 척의 가격은 총 4조 원입니다. 비슷한 체급인 일본의 마야급 두 척의 가격이 4조 원에 육박하며 후속함이 오히려 비싸다는 점을 따져보면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우 우수한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군함을 건조하는 것 은근히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21세기를 책임질 군함이라며 연안 전투함 LCS와 특급 스텔스 구축함을 개발했다가 골머리만 싸매고 있습니다. 최첨단 군함이 생각보다 개발 및 양산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엄청난 돈 낭비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심차게 진행한 연안 전투함은 과도한 성능을 추구하다 동일 군함 대비 무장 능력은 떨어지면서 가격만 엄청 비싼 군함이 됐습니다. 과도한 성능을 추구하다 동일 군함 대비 무장 능력은 떨어지면서 가격만 엄청 비싼 군함이 됐습니다. 첨단 기술과 도전 정신이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신기술만 도입했다가 는 당장 내 앞마당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신뢰성이 확보된 신기술은 부분 적용하면서 기존의 안정된 기술을 더욱 개량해 우리 국민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를 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틀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의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두 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탐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금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궁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패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탐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컨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함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자율 유무인 복함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 바다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경이 중국이 설치한 부표식 장애물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양측 해군이 물리력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필리핀이 도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필리핀도 예전과 다르게 중국이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든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왜 부표 장벽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일단 원인 제공은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시끄러운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앤다오 부근에 부표 장벽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바다에 어선들의 접근을 막는다며 부표 장벽을 설치해 바다 위에 만리장성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리핀 어선들이 들어와서 고기잡이를 못하도록 바다에 방어벽을 두른 것인데요. 그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중국이 만든 부표 장벽을 철거하도록 지시했고 장벽 철거 이후 필리핀 어민들이 하루 만에 164티가량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물에 막히면 그만큼 우리 어민들이 잃는 것이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스카버러 암초 주변은 필리핀의 영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정면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언을 자제하던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과 관련한 입장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자국의 군사 구조물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필리핀이 이처럼 물리력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대중국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즉각 필리핀 당국의 부표 장벽 철거에 대해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선박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조약에 따라 동남아 국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이러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며 필리핀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다소 황당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국 해경이 직접 부표 장벽을 철거했으며 필리핀이 부표 장벽을 철거했다는 것은 날조된 자작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공무선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황앤다오 인근 해역을 불법 침입해 도발했고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 공무선이 부표 장벽을 들이받으려 한 것에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신들이 부표 장벽을 철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자신들이 직접 장벽을 철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진실은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필리핀 해경선이 도착하자 중국 해경선은 15차례 무선으로 검문 메시지를 보내며 필리핀 측이 국제법과 중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다가 필리핀 선박에 언론사 취재진이 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다른 곳으로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필리핀 해경이 성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세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부표식 장벽을 설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이렇게 비신사적인 행동까지 하는 이유는 사실 자원화보를 위한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40년째 남중국해 자원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자체 개발한 수중 탐사 장비로 남중국해에서 초심의 자원과 지진 탐지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중국해양성 유그룹 CNOOC 자체 개발한 심해 탐사 장비 하이징을 활용해 남중국해 해수면 3000m 아래 초심해에 대한 종합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징은 각각 8km가 넘는 10개의 탐지 케이블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로 지구 쿨리 탐사선 하이양 스여우 722견인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 해저 지질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속내는 사실 지질 지도에 있는 게 아니라 심해에 있을 법한 대규모 석유 및 가스전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에서 새로 발견된 101개의 유전 가스전 가운데 67%가 심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추출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야말로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석유 등 각종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하이징이 3000m 해저에서 작동하면 수만 m 깊이의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물까지 정확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광둥성 주하이의 남쪽에서 약 500km 떨어진 심해에서 한 달이나 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각국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남중국해를 헤집고 다니는 중국의 탐사선들은 하이난성 잉거하이와 충둥난, 광둥성 주장커우 등 남중국해 세계 심해 분지에 8천억m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중국 해양성 유그룹 CNOOC는 남중국해 동쪽에서 최대 수심 1480m 깊이의 가스전 리완 3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 자원전쟁에서 뜬금없이 한국이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집념의 8년을 하루같이 노력한 끝에 결국 잭팟이 터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 SK여스온이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 광구 내 루펑 LF12 3유전에서 최근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루평 12.3 광구 유전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약 1076만 배럴, 이 어마어마한 광구를 처음 찾은 것부터 SK였습니다. 해저 탐사부터 개발, 결국 원유 생산까지 SK이노베이션의 자원 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해낸 것입니다. 루평 12.3 광구는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졌으며 약 44km 규모,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도 가능하며 필요시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어 한국의 원유 확보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SK여스온은 이 광구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 중국 해양성 유그룹과 관권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광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 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통해 2018년 탐사정 시추에서 원유를 찾아냈고 생산 준비를 위한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 등 개발을 거쳐 8년 만에 감격적으로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것인데요. SK그룹은 이번 유전 개발 성공으로 무자원 산유국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앞장서온 SK그룹이 독자적인 운영권 탐사 사업에서 원유를 발견하고 개발 생산까지 이어진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SK여스온의 이번 성공은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내년부터는 이루펑 12-3광구에서 하루 최대 29,5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것은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 이상입니다. SK여수호는 이루펑 광구에서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전망이며 업계에서는 SK여수온이 불과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인 유전 개발 사업에서 SK여수온이 그야말로 대박을 친 것인데요. 현재 국내 정유사 대부분은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쉐브론이라는 글로벌 정유사가 지난해 석유 시추 등 자원 개발을 통해 거둬들인 순이익이 전체의 85%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 더 SK여수온의 이번 유전 개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SK여수온은 이미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4개 액화천 연가스 LNG 프로젝트의 지분을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하루 52,000배럴에 달합니다. 동남아 국가들과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며 민심을 잃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도 없이 이처럼 기술력과 집념으로 자원 확보에 성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인지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부대와 경영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목적 호위함의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 해군 FFX-2I형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한국 현대중공업 그룹 울산 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는데요. 충남함은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대해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일본의 호위함 미쿠마오가 전달되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의 4번째 함선입니다. 이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함정으로 주력 구축함의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FFX 호위함은 3차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충남함은 3차의 첫 번째 함선으로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2가지 최신의 호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FX 조선 계획은 최강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대만 해협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3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충남함 호위함의 동력 시스템은 대구급의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체 크기가 더 크며 원양항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의 폭은 14.8m, 높이는 38.9m입니다. 표준 배수량은 3,50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총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은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 1대, 2대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2대의 레오나르도의 전자유도 저속 추진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순항 속력은 15노트입니다. 18노트로 계산한 연속 항해 거리는 4,500캐리입니다. 충남함은 비록 호위함이지만 탐지 장비와 작전 시스템, 조금은 작은 배에 큰 포를 장착한 느낌도 듭니다. 충남함은 한화그룹이 유럽 타레즈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듀얼밴드 능동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X 2개의 밴드는 공통 초점 안테나를 사용하며 고정된 사면 배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450km 이상 떨어진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배열 위에는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TS도 있습니다. 충남함 호위함은 한화에서 설계한 해군 작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베이스라인 3.0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 및 공유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와 광전자 센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충남함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MK45-127 주포가 한 문이 있으며 주포의 후방에는 2기의 8단 K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공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및 홍상어 대잠 미사일 또는 해룡대지 공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선상에는 4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SSM-700K 해성 반함 미사일과 3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MK-32 어뢰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경납고 위에는 또 다른 한국제 무기인 CIWS-27열 30 근접 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함의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에는 해공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최대 요격 고도는 각각 150km와 30km로. 이로써 충남함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방공 능력을 갖춘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호위함의 대거 감축으로 인한 공석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호위함 능력이 향상되어 구축함과의 작전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 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동아시아 지역 호위함 중 누가 가장 강할까? 중국의 54A 호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그리미아 시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보다 우수한 종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성능 측면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우세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원거리 작전을 위한 신형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15입니다. 충남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71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이 클수록 선속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약해질 수 있으며 중국의 54A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4영톤 이상이며 하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며 최대 선속은 28노트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호위함들보다 항해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중일과 같은 조선 대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대형 함선 건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미아 시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2영톤 이상이 되지 않아 경량 호위함에 해당합니다. 최고 선속은 27노트로 원거리 항해 성능이 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한 척만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더 우수합니다. 이중밴드 능동이 상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의 OPY-2 다기능 레이더는 더 많은 대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더 강력한 다목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4호의 초기형은 여전히 딩반 레이더 복제 모델을 해상대공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중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여러 단계 떨어집니다. 아울러 충남급의 KVLS 발사관은 쿼드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공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임무 다양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는 충남급만이 대륙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호위 함선은 모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전투 측면에서는 두 호위함 모두 주동 수동 음파 탐지 시스템과 저주파 트롤링 어레이 음파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며 대잠 미사일과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귀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ESA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의 AESA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PESA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ESA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에 대만형 CRAM인 해검과 펠렁스, XTR-102A 22연장 RCWS 이문까지 CIWS 근접 방어 체계만 3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 실을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 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